안타깝게도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10년 뒤에 만 20세 넘어서 24세가 돼서 들어올 텐데, 거기는 50만 명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노동력의 부족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노동력 제로 사회가 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7년 전에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책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것은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상이 빚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자산시장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그때 2017년에는 주식과 부동산 모두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담았었던 책이었어요. 7년이 지난 다음 생각해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중간에 곡절은 있었지만 2017년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책에서 썼던 이야기가 맞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이 니케이 지수 4만엔을 돌파할 정도로 저렇게 주식시장이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그때 참 2017년 인구와 투자의 미래 쓰면서 쓰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는데 참 그때 잘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은 출산율 0.7명 쇼크,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너무 비관론이 팽배한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대단히 낙관론자다. 그리고 이 낙관론자는 돈을 벌고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는다 그래요. 저는 명예 됐고 돈 버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더 경제에 대해서 저는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어떤 근거로 저출산 쇼크 속에서 경제가 향후 한 10년 정도는 오히려 순풍을 탈 것이라고 보는지 그걸 적은 책이 되겠습니다. (58년) 개띠가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자이고요. 70년부터 출산 통계가 정립되어 있지만 58년생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첫 번째 100만 명 아니었나. 왜 그러냐면 현재 생존에 계시는 만 65세 이제 넘으신 이분들의 숫자를 볼 때, 생존에 계신 분들의 숫자를 볼 때 역으로 추산해 보면 그때 100만 명 이상 아니었나. 왜냐면 그때 아동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인구 집단이 큰 인구 집단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세대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평준화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경기중 또는 제가 고향이었던 경북중 같은 어마어마한 명문중학교가 존재했고 그 명문중학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서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재수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걸 이 58년 개띠가 중학교에 딱 들어가게 되던 1970년대 초반에, 그죠? 만 12년 지나서 197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폭 중학교를 확대하고 그리고 중학교 입시를 뺑뺑이라고 하죠. 추첨제로 바꾸면서 중학교 진학률이 70% 80% 이상으로 올라가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첫 번째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학교를 진학 못하던 그 이전 세대와 달리 대부분 중등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30대 접어들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88년이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통계 작성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의 해가 88년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웨딩 마치를 올리는 가운데 분가를 하잖아요. 분가를 하면서 단독 가구가 만들어지는데 집은 없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그 주택 가격의 폭등 속에서 그래도 돈이 좀 있고 집에 능력이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산 사람들은 그 뒤 4년에 걸친 폭등장, 92년까지 이어지던 폭등장 속에서 우리나라 전국 주택 가격 평균 가격이 2배가 됐어요. 평균이 2배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가격 폭등장에서 한 재산을 모은 분들이 있죠. 왜 이게 가능했냐?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이었던 3조 호황 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교육도 잘 받고 숫자도 많고 더 나가서 재테크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이제 은퇴에 나서는 거예요. 왜? 작년에 만 65세가 됐다. 올해는 뭐다? 지공거사가 됐다. 지하철 공짜로 다닌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체 노동시장에서 은퇴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혜택을 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연공서열. 그러니까 회사 입사한 지 오래된 사람 연봉이 높죠. 이거 되게 이상한 제도라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연봉을 줘야지. 너 몇 년에 입사했어? 너 뭐 입사 동기입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뭐 유교 도덕에 또 일본 잔재도 있어서 아무튼 이런 제도가 유지됐는데 문제는 신입사원이 100을 받으면 30년 차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를 받냐면 300을 받아요. 그런데 AI 혁명 시대, 로봇 혁명의 시대에 과연 우리 MZ세대의 생산성은 지금 막 은퇴하시는 58년 개띠에 비해서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근력도 높고 무엇보다 흡수력이 뛰어나잖아요. 자,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일이 생기겠죠. 어떤 좋은 일이 생기죠? 그쵸.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 못하고 이제 곧 은퇴해야 할 거니까 변화에 저항하던 그런 분들은 또 연봉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요. 연봉은 적은데 말랑말랑하고 잘 교육받고 영어도 잘하고 코딩도 좀 하는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없는 세대가 교체돼요. 자,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일자리가 엄청 생기겠죠. 연봉 3배 되는 분들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 한 명 나간 걸로 솔직히 신입사원 3명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뽑겠죠. 그래도 많이 뽑을 거다. 당장 현대차, 기아차가 그죠. 제조 생산 인력을 몇십 년 만에 뽑았다며. 두 번째,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좋아지겠죠. 연공서열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들을 뽑을 수 있게 되면 비용 구조가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겠죠. 더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겠죠. 근데 왜 이게 10년이냐? 안타깝게도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10년 뒤에 만 20세 넘어서 24세가 돼서 들어올 텐데 거기는 50만 명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노동력의 부족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노동력 제로 사회가 오는 거죠. 그 전에 10년 동안의 호황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 기회에 생산성 향상시킨 걸 이용해서 기업도 돈 벌고 나라 경제도 성장할 테니까 저출산에 투입하면 되겠죠, 예산을. 두 번째,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기 둔 엄마들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일자리.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출근해도 되게.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세 번째, 정부 재정이 두둑하니까 세금 잘 걸칠 거 아니에요. 일자리 수가 늘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을 활용해서 재정 정책을 적절하게 쓰면 되겠죠. 그렇게 안 하고 가면 망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정부, 기업, 그리고 각 개인들이 그대로 있는다라는 너무 가혹한 가정을 도입해서 인구 절벽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의 결론인 거죠.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기업들 중에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들이 좋겠죠. 지금까지는 되게 힘들었는데 공기업들하고 대기업들이 딱 떠오르죠? 그 기업들의 노동력 구성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연봉 되게 높으신 분들은 차례대로 나가는 반면 신입은 적게 뽑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거의 비해서 우리 MZ세대가 적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과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어떤 기업인가? 제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두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은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1층의 은행 점포가 사라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다 뱅킹 서비스가 거의 다 되고 대출과 금융상품 가입 정도나 은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90년대 뽑았던 인력들이 은퇴를 하는 가운데 새로 채용하는 사람 적고 새로 채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전산 인력들을 채용해요. 자, 기업의 수익성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저렴하게 또는 저비용 구조로 사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더 생산성들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 근로자들한테 임금 더 주면 되잖아요. 자, 느낌이 오시죠? 제가 뭔 말하는지 알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산업별로 분명히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부동산? 저는 SRT 라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 수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택 지제까지 가고 있는 이 SRT 라인에 있는 분들이 또는 지역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IT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즉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2호선 라인에 이어서 남쪽으로 우리 기업들의 거점들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MZ세대들이 거기를 좋아해서 그런 거죠. MZ세대는 왜 테헤란로 혹은 SRT 라인을 타고 가는 수서 동탄 라인을 좋아하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이성이 거기 계십니다. 그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양한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이성을 찾는 게 100명 있는 집단에서 찾는 게 쉬워요? 100만 명 있는 집단에서 찾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100만 명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여러분 꼰대를 덜 만나게 되죠. 작은 커뮤니티에서 또 전부 다 아는 커뮤니티에 있으면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취직은 언제 할래? 애는 언제 낳을래? 3종 세트를 우리 정말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이 직장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또 비싼 사람들 많이 있으면 사실 독서 클럽 하나 더 쉽고 콘서트 보러 가기도 쉽고 아니면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그쵸. 무작정 여행 떠나기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노동시장에서 내가 설령 일자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선별화, 차별화의 과정들을 거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기업과 지역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는 책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 책,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